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방 채용 시험이 있었죠. 저는 또 외부 출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의하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끝내고 또 비행기 타고 오다가 또 비행기 놓치고 그래서 뭐 길바닥에 돈을 잔뜩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앉아가지고 이제 문제 공개되니까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봐가지고 지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참 이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괜찮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개개인은 엄청 어려웠다거나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요번 시험이 완전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완전.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그거 잘 공부해가지고 정확히 익혀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푸는 스킬, 이제 이런 걸 좀 갖추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시간 오래 들이지 않고 함정을 잘 피해가면서 결과 좋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그 문제풀이 스킬, 여기서 요번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딱 확실한 정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 답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선지 안 본 거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번호에다가 세모 딱 쳐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보고 어쨌든 요 소방 채용은 20문제 나오니까 끝까지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20번까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별표 치고 근데 답은 찍었는데 선치 다 체크하지 못했으면 그거 세모 쳐놓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먼저 별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모는 제가 가급적 세모 보느니 이제 딴 과목 보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또 전체 다 봤는데 또 시간이 남으면 그땐 세모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스킬만 정말 잘 적용하셨으면은 이번에 아주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셨는지 제가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아가지고 그 시험 보러 보고 오신 분들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해설해 드리는데 여기 관련되는 질문이나 그리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같은 거는 뭐 유튜브도 좋지만 가급적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리고 지금 그 카페에서 여러분 국가직 시험 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어린 양들에게 이제 제가 카페 공지사항에 남겨드린 그 양식대로 상담 요청하면은 제가 그거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개개인한테 한 명 한 명씩 글 보면서 피드백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카페 오셔가지고 그냥 가입하고 글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해서 카페 오셔가지고 그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세요. 저도 시간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또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좀 특이했던 게 정답이 약간 편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2번인 게 7개 문제나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뭐 5개씩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이게 1, 2, 3, 4 선지별로 균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정 안 될 때 뭐 이런 뭐 마지막에 시간 남고 그럴 때 뭐 그런 걸로 이제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뭐 이제 뭐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까다로웠던 지문들이 있었죠. 뭐 4번에 4번이나 그리고 이제 그 11번에도 4번이 있었고 그리고 7번에 2번 18번에 4번, 19번에 1번, 뭐 그다음에 20번에 4번 이런 것들이 다소 까다로웠을 겁니다. 최신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보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까다로운 지문을 몰랐더라도 여러분이 늘 공부하는 그런 내용만 정확히 공부했으면은 그러면 답은 정말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흔들림 없이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시고 그걸 일단 정확히 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 일단 저는 어떻게 트레이닝 해드리냐면
단원별 기출 문제로 쭉 훈련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풀 사지선 다 해결하는 거 그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동형 모의고사 각 직렬에 맞는 그런 이제 문제 세트 그거 시간 내에 풀면서 전범위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시간 내에 압축하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그 훈련 그거는 각각 하셔야 돼요. 각각.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정말 급격하게 많아진 것 같은데 기본서도 안 보고 그냥 기출문제지만 줄창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 저는 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려요.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범용성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결론 좋으면 그렇게 가면 되죠. 근데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빨리 판단을 하세요. 아,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구나. 뭐 답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깜빡이 켜고 다른 차선 가가지고 다른 공부 방법 해보는 거죠. 어쨌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아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수험의 또 하나의 그게 과목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는 공부 좀 잘 하신 분들은 한 95점 뭐 90점에서 95점 한 요 정도 이제 맞으셨을 겁니다. 뭐 100점이나 이제 그래서 요 행정법 요 소방 채용에서 행정법은 그렇게 이렇게 완전 결정적인 그런 과목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개인이 준비가 조금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요번에 제가 자꾸 왜 이런 밑밥을 까냐면은 국가직 시험도 엄청나게 어려웠던 건 아닌데 유형이 그 약간 바꾸고 조금 다르게 이제 멘트 이게 바꾸고 하니까 엄청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시고 정확한 그러니까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중요한 거 위주로 정확히 잘 공부하셨으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만 잘 이해하고 문제풀이만 연습 잘했으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라고 봅니다. 개별적인 문제는 제가 각각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말고 그냥 요거 참고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먼저 제 카페에다 요 문제 올려놓을 거니까 이제 그거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요 해설을 듣는 게 효율적일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일단은 출제된 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해설 작업 해가지고 그것도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 문제가 1번에 나왔네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여기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면이니까 법률 우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중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법률 유보 요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공부하실 때는 법률 우위는 위반 금지, 법률 유보는 근거 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자, 2번 행정청 권한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도 그대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요거 보충성이죠. 이게 권리 침해가 크니까 보충성. 최후수단으로 하라 라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라. 요거는 이제 비례원칙.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례원칙은 무슨 의미예요? 적당히 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뭐 비례원칙은 이런 국가적용 전반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노는 것도 적당히 하고 공부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적당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만 요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뭐 체크 마지막에 하고 가셨을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2번 행정행위 하자로서 무효 사유가 아닌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면은 뭔가 이제 요 토지에다가 뭔가 시설을 이렇게 한다. 그 정도만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토지 소유 요건,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요걸 갖추지 못했다. 근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요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 요건이나 동의 요건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사업을 막 추진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요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감만 있으셔도 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이제입니다. 물론 요 판례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됐고요. 자, 2번 조세부가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자, 위헌 결정 내려진 후에는 더 이상 이 법률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체납 처분을 진행해 버렸으면 이제 요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 이게 누락한 채 요렇게 했으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나 잘 몰랐으면은 지금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판례는 이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 판례는 전형적인 판례였어요. 어느 책에나 들어있는 이제 그런 판례니까. 자, 그리고 4번. 그래서 이제 정답은 요거고요. 요렇게 찍으셨으면은 요거 넘어가셨어야죠. 혹시나 요거 4번 좀 찝찝하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에다 세모 딱 쳐놓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자, 4번 납세자 재산 아닌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위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법 위반이 중대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야 이거 잘못했다니까 명백하기까지 한 거죠. 3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판례 기준이고요.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가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이거 이제 취소의 취소하면은 원부가처분이 부활되는가? 요거 문제인데 요거는 법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 간단히 적어드리면은 자, 원처분이 요게 침익적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부활 안 돼요. 취소하더라도 취소하고 원처분하고 취소하고 취소를 취소해 버리더라도 원처분은 부활 안 돼요. 근데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부활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헤아릴 우려가 있을 때. 요 시스템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구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바로 했던 거예요. 근데 평가인증을 취소했다는 거, 요 판례에서는 이제 사후의 사유로 평가인증을 이제 더 이상 니네는 인증기관이 아니다라고 인증을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 이제 인증했다고 내세울 수 없는 기관이 된다. 이런 거니까 철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있는 거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그때만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행정처분한 행정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원시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의의를 취소할 수 있다니까 3번에 3번 뭐 문제 쉽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는 해설이니까 보면 세무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 그러니까 뭐 정권에서 괴롭히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계속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럼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요거랑 연관지어서 설명드렸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고 위법하게 함으로써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안 봐줘요. 아예 법관의 책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잖아요.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 과세 처분에서도 만약에 과세 처분하기 위한 세무자료 수집이 뭐 절차가 어찌 됐건 어쨌든 법 위반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과세 처분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세무 공무원들은 뭐 이제 법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뭐 막 뭐 집에 쳐 들어가고 뭐 사람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막 줄이 틀어가지고 너 냈어 안 냈어 뭐 이제 이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잖아. 물론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자료는 그 수집 자체도 위법하고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내린 이제 본 행정 처분도 역시 위법하다라고 해야 이제 이 절차를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4번 신뢰보호 원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 이익의 침해, 사익 침해,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죠. 처분 적법하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 맞네요. 2번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떠한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니까 질의를 똑바로 안 한 거죠. 그러면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똑바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상황을 전부 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했으면 뭐 그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자기 얘기는 제대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뭐 행정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럼 뭐 별 문제 없겠네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 위반 사실 밝혀져가지고 행정 처분하니까 아니 그때 뭐 별 문제 없다고 했잖아. 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 사전 적정 통보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청소업자 난립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이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서 요거는 이제 적정 여기서 1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사업계획서.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제출하면은 이제 관청에서 적정 통보를 해주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적정 통보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는 경우가 되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때 본 허가를 내주면 오케이고 안 내주면 역시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됐으니까 여기 취소 소송할 수 있다. 기본 구도가 이거죠. 그런데 요 청소업자가 난립한다 이제 요거는 요 사업 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검토하고 끝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내가 뭐 200톤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관할 구청장이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동네 벌써 폐기물 처리 용량이 초과해가지고 지금 기존 업자들도 서로 막 쓰레기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야 새로 허가 못 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역시 이렇게 넘어갔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때 이렇게 4번 보세요. 법원이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 원칙적으로 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요 판례는 그렇게 많이 보신 판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또 튀어나오면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자기 공부한 거 믿고 딱 찍고 넘어가야 이제 돼요. 그리고 문제에다가
여기다가 세모 표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함정을 그냥 안 밟고 피해갈 수가 있어요. 괜히 불안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이거 뭐지? 이런 게 그때 나오면 그때부터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럼 겁을 확 집어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여기서 3번 봤는데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 다음 4번을 보고 4번에서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4번 찍었다. 혹은 고민하다가 다행히 3번 찍기는 했는데 여기서 시간 좀 낭비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공부 방법을 다 잡으셔야 돼요. 공부 방법을. 자,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 거는 이제 행정부가 과태료 처분을 해요. 근데 법원이 이제 뭐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제 법원으로 아예 공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법원은 행정청의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 잘 됐냐 잘못됐냐 이걸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원이 자기 그 행정부의 과태료 처분은 그냥 없었던 걸로 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건가 부과하지 않을 건가 이거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처분을 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 아닌 한 일단 하자 있더라도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면 항고법원이 이제 그 앞에 처분이 야 요거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요렇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유효한 일단 처분을 놓고 법원이 저거 잘했냐 못했냐라는 걸 심사하는 거라면은 요 과태료 재판은 설사 그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벌써 효력가 없어졌고 그리고 법원이 위반 행위를 놓고 요 행위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할까 말까 부과한다면 얼마를 때리는 게 적절할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세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이건 문제되지 않죠.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 하려면 행정청이 먼저 뭐 공적 견해 표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바꿔서 뭐 신뢰를 침해했냐 아니냐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행위자의 법 위반 행위가 있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심사해서 과태료 얼마 때릴까 말까 얼마 때릴까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 자시고 뭐고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잘 풀어내셨으면 참 좋은 거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법치행정원리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나서야 될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상충하는 이익. 국회에서 상충하는 이익이 얼마나 이제 그 충돌합니까?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맞는 얘기죠. 정말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할수록 국회의원들이 직접 싸워가면서 결론을 내는 게 민주주의죠. 자, 2번 국가계약의 본질적 내용. 국가계약 나오면은 이제 그 제가 최신 판례에서도 이거 다뤄드렸죠. 뭐 그 전에도 이제 판례 있었지만 국가계약 본질적 내용 사인과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 아니다. 사법상 계약이다. 그거죠. 앞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는 거쳐야 돼요. 아무리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또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는 당연히 지켜야죠. 이거는 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놓은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효하지 않다. 정답 2번이네요. 역시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셨어야죠. 요거 트레이닝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찍고 넘어가라 세모 쳐라 이거 모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 항상 처음에 요거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가면서 계속 이걸 트레이닝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든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뭐 시험 대비든 그거 뭐 용 행정법 총론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꼭 보시고 연습하시면은 시간 정말 줄어들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요. 자,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조 알력. 이거 법률 근거 필요하다. 의회 유보 영역이죠. 요거는 이제 그 공부하면 초반에 나오는 건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저기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빼먹어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막 보좌관으로 고용하고 이제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야 이거는 국회에서 통제해라 이렇게 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잘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자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또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맞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의 영역에 있는 판례죠. 자, 6번입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은 법률이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구체적 예견 가능성 있게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 등으로만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요 뒤에요. 모법의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 요거는 보통은 두는데 두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의 내용을 읽어봤을 때 당연히 상위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하위 법규 명령에서 그걸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때는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무효 아니다 모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1번이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해설 또 해보죠. 자, 2번 법률에서 군법무관 보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로 인정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군법무관 보수에 관해서 군법무관 법에서 이제 보수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령을 몇 년을 안 정했어요. 35년을 개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군법무관이 이거 왜 안 정했어? 그래갖고 막 찾아보다가 야 이거 소송감이다 해갖고 소송해서 승소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이거 또 나왔네요.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급하여 아니다 많이 강조드렸죠. 자, 법리 빨리 검토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국민이 있어요. 국민. 그러면은 국민한테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국민에게 이렇게 따끔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거는 법률만이에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을 규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기 통치의 원리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법률로 다 정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법률이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성 있게 위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법규 명령에서도 이제 국민에게 레이저를 쏠 수 있죠. 국민의 권리임을 규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위임의 근거가 끊겼다. 위임의 콘센트가 뽑히면은 불이 그때부터 꺼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위임의 콘센트가 다시 꼽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불이 켜지겠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급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콘센트 꼽히면 그때부터 레이저 나간다.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이 법규성 없는 행정청의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규칙 위배.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 지침 등의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쓰질 않아요.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이 적법한가 위법한가는 법규성 있는 법규 명령이나 뭐 법률이나 헌법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7번 개인정보보호법 나왔네요. 옳은 것은 처음 나왔죠?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 요거 가명 정보죠. 요거 어디서 본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이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요 가명 정보까지도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보고 공부를 하셨죠. 근데 아주 묘하게 이제 헷갈리게 요거는 괜찮게 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틀렸고요. 좀 그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요거는 쉬웠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요게 총리 직속기관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3번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요게 맞는 거네요. 정답이고 4번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한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게 이 행정법 전반에 보면은 이제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는 법률 규정 있는 경우. 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만약에 법률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 막 잡아가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면 당사자 동의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뭐 지가 괜찮다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건 주거 침입으로 범죄지만 집에서 문 열어줘 갖고 들어가면 그건 범죄 아니잖아요. 이렇게 동의가 있으면 임의적이라면 그거는 이제 다소 권리를 제한하거나 조금 침해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동의 없이는 이제 요게 틀린 겁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뭐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런 측면만 생각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정말 모든 걸 다 보고 머릿속에 다 담은 다음에 시험 보러 가서 척척척척 보고 오면 좋겠지만 어떤 시험이든 내가 100% 아는 지문이 다 100%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래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도 공부대로 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요 법리를 이해해 나가고 요 논리 그리고 요 상식, 조리 이런 거를 자꾸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 범위도 줄어들고 여러분 판단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더 길게 보면 장래 업무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인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이 닥칠 때 그때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저도 그래서 수업 때 계속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뭐 물어보고 막 여러분 얼굴 흑빛으로 썩는데도 이제 자꾸 이제 괴롭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수업 듣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수업에 그냥 노래 듣듯이 그냥 이게 그냥 수업에 젖어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방지하려고 제가 계속 이제 워닝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해보고 자꾸 응용도 해보라라는 측면에서 요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공부할 때 방향을 좀 시사점을 잡아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8번입니다. 신문사 기자가 A광역시 보유하고 있는 시의원 을과 관련된 정보를 사본교부 방법으로 공개해주세요 청구했고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기속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사본교부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기속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 너무 이게 법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갖고 업무 처리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면은 분할해서 교부하거나 아니면 열람이랑 이제 사본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칙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고요. 2번 을이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바로 답 나왔죠. 제3자한테 제3자 관련된 정보면은 통지는 해야 돼요. 의무, 지체 없이. 그리고 그의 의견을 듣는 거는 재량이에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의견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제3자한테 야, 네 정보 공개할 거야라고 지체 없이 또 통지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은 공개하지 말고 30일 이상의 기간, 공개 기간
그러니까 지금 제3자한테 알려주는 시점하고 나중에 공개하는 그 사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둬서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정답 2번이니까 뭐 사례 문제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쓱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을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했다. 갑을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 없다고 할지라도 갑은 이 공공기관의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법률상 신청권이고 이게 법률상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여성단체라고 하더라도 뭐 4대강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설립 목적 그런 거 다 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민의 편에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되게 국민에게 권리를 많이 인정해주는 법이고 대법원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 그리고 A광역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의로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근데 A광역시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사동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소송에서 다른 공개 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처추변 문제죠.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할 때 이때는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리죠. 자, 9번입니다. 문제가 점점 길어지네요. 행정입법 사법적 통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례 집행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적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 같은 경우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입법 부작이죠.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처분의 부작위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고 입법의 부작위는 이걸로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입법 부작위 중에 진정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해야 되고요. 부진정입법 부작위, 법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거나 부실하게 만든 경우에는 어쨌든 그 엉망으로라도 만들어진 법을 자체 대상으로 해서 법령헌법소원이라든가 뭐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또 넘어가면 되죠.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2번이 엄청 많아요. 2번이. 자,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그러면은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행정규칙인데 원래 대외적 구속력 없죠. 근데 그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또 예외적인 상황, 뭐 법령보충규칙. 그런데 그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내용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좌지우지하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까지 인정돼서 이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4번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권한 부여하여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법령보충규칙이죠. 근데 상위 법령의 범위를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건 잘못한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럴 때 행정규칙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니네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규칙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그거는 놔둘게. 그런데 법규명령으로서의 법규성을 인정하진 않겠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죠. 10번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죠.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2번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수리는 했네요.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서 신고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2번 정말 많죠. 자, 그 다음에 3번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원 개설하려는 자가 의원급은 수리 불효 신고입니다. 요건만 갖춰서 서류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하면 돼요.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 신고를 했습니다. 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되고요. 신고 필증도 교부하여야 되고 법에 정해진 거니까.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게 포인트예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 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수리 불효 신고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수리 불효 신고는 사실 접수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판례는 이게 엄밀하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수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 요거는 그 단순 공익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단순 공익상의 사유. 근데 여기서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요거 있으면 요거는 조커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내세우면은 요거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 공익하고 중대한 공익하고 요거 다르다는 것도 체크하셔야죠. 4번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 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 필증 교부하여야 하고 이거 또 나왔네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행정계획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 구체적 행정계획 위반 결정,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계획재량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2번, 행정청 계획 위반 결정할 때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굉장히 쉽게 나왔죠. 뭐 전혀 행하지 않았다. 혜택. 그리고 하는데 못 빠뜨렸다. 흠결. 그리고 똑바로 저울에 달지 못했다. 오형량. 요거까지도 물어보니까 알아야죠. 3번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상 중대 도시기본계획 장기적 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요거는 국가직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소거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물론 판례 아는 거 공부하고 이제 가셨으면 되지만 또 요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묘지공원이나 화장장 시설은 이거는 사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공익적인 시설이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거고 그러면은 뭐 사람 또 묻거나 뭐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모시거나 이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화장장도 진짜 뭐 24시간 돌아가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뭐 하루 종일 뭐 뼈가루 뒤집어 쓰고 진짜 힘들게 고생하신다는데 어쨌든 말 나온 김에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런 거는 뭐 그 동네를 개발시킨다라는 그런 방향은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를 짓는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요런 이제 거는 뭐 그래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이제 뭐 인천 가족공원 뭐 이제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 산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뭐 그래도 혹시나 헷갈렸더라도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게 쉬우니까 요걸로 딱 찍으시면 돼요. 판례 혹시 몰랐더라도. 자, 행정벌입니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 나왔네요. 그러면 양벌 규정하면은 양벌 규정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자, 국세청장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장 손을 떠났죠. 근데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하는, 그럼 이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죠. 그래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야, 그 통고처분은 무효니까 통고처분에 따라서 낸 돈은 네가 돌려받아라. 돌려받고 청구해서 돌려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재판받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발동되려면 통고처분 적법하게 해서 돈 내고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받은 걸로 쳐주는 건데 그런데 다시 뭐 고발해서 기소했다. 그러면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이제 되는 거지만요.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3번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더라도 통고 처분에서 정한 납부 기간. 요거는 이제 그 상대방의 시간이죠. 상대방에게 이제 낼지, 내고 돈으로 때울지, 아니면은 내가 법원 가서 한번 다퉈볼지, 이제 요거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자, 요거는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요건 틀렸다라는 거.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자,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 요렇게 기억하세요. 1타 2피. 1타 2피. 효율적으로 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장 센 거 하나 부과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부과한다. 맞습니다. 자, 13번 행정심판법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직권, 그리고 신청. 그래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맞고요. 법조항 그대로죠. 이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 문제 되게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기관,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역시 법조항 문제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하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말 쉬운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죠. 자, 14번입니다. 행정행위 옳지 않은 것은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 이제 요게 요 문제죠.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라는 거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된다라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 판례 자체의 문구를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요 판례 문구 자체를 알아둬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요 입증 책임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로도 뭐 학자분들도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는 게 좀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비판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입증 책임을 이해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자기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요런 대원칙. 그리고 대법원이 설시한 요 멘트. 그거를 요렇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여기서 요 처분청이 그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게 대법원이 한 말이 맞기는 한데 실제로 처분청은 만약에 법원이 이게 재량 일탈 남용인지 아닌지 지금 원고가 주장해서 막 입증을 시도를 해요. 그러면은 행정청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도 내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는 거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자기도 자기의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해서 처분이 취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투는 거죠. 다투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멘트가 나온 그 맥락은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 아닌지 이 처분을 취소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일단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피고가 먼저 나서가지고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원고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멘트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어요. 근데 임의적 감경이니까 감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어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필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감경도 있고 감면도 있는데 감면은 감경이랑 면제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괜찮죠. 고려해도 감경 안 해줘도 돼요. 왜? 임의적이니까. 개별 처분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했다. 뭐 이것도 뭐 재량권 범위 내니까 이거 넘어섰으면 재량권 일탈인데. 그러니까 일탈남용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에 3번. 자, 신청 허가 기준 변경된 경우 신청 후에 기준 변경됐다. 원칙적으로 처분 시 법령에 따라서 처분 시 기준인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맞죠? 자, 그다음에 4번. 학교법인 임원이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에게로 부당 전출하였고
잘못했네요. 이렇게 교비회계 자금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면 이거 형법상으로 횡령죄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몹시 아무것도 안 했네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 장관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잘했네요. 잘했어. 그래서 재량 일탈남용 아니다라는 거. 자, 15번 행정행위 옳은 것. 가끔 간만에 나왔네요.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 인허가 의제네요. 근데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기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맞죠? 둘 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 2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 지금 의제된 인허가라고 하니까 이제 주된 인허가 A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B 이렇게 했을 때 주된 인허가 신청해서 이게 허가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주된 인허가도 존재하고 의제되는 인허가도 존재하고 둘 다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툴 때 주된 인허가에 뭔가 다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요거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하고 역시 의제된 인허가도 별도로 존재하니까 요거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주된 인허가 신청했는데 뭐 주된 인허가 사유든 의제된 인허가 사유든 어쨌든 요건 갖추지 못했으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 어떤 사유가 됐든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 강의 때 제가 그림 다 그려드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의제된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틀렸죠? 그리고 3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죠. 그리고 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거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안 찍었네. 1번 이렇게 찍고 여기서도 역시 이거 찍고 세모 치고 넘어갔으면 굉장히 시간 단축했겠죠. 자, 부관입니다. 옳은 것은 해서 수익적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분간을 붙일 수 있다. 틀렸죠. 제가 요거 기본 강의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제 그 침익적 처분인지 수익적 처분인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어도 부관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면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 붙일 수 있는데 판례가 이렇게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요렇게 판례가 이렇게 멘트를 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전부 다 이 수익적 처분이 재량행위였던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재량행위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 놓으셨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처분에 붙인 부관은 부담이 무효가 되면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이때는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에 무효인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것이고 103조 위반이라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법상 법률행위에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있다면 민법상의 뭐 사기강박 의사표시, 착오 의사표시 이런 걸로 취소할 수 있겠지만 부담이 무효라고 하여 그 이행으로 행한 뭐 증여계약이나 등기 이전 이런 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례는 취소 사유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취소권 행사는 또 이제 뭐 민법상의 이제 취소권 행사 제한 기간 이제 이런 것도 걸리고 이제 이런 건 민법의 법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멘트까지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담 부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때는 부관의 사후 변경은 허용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4번 종교단체의 기본재산 전환인가 하면서 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그 불이행 시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인가 조건의 의미는 철회권 유보다. 맞네요. 정답 4번.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환경영향평가 요건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이 행해졌으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다. 많이 나오는 판례죠.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거를 거쳐야 되는 대상 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야, 그러니까 문제도 이렇게 환경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아주 낚시를 제대로 하고 있죠. 자, 요거는 틀린 겁니다. 여기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협의 보셔야 돼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무효 사유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이제 요 정도로 보는 거지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요 판례를 모르셨으면은 조금 헷갈리지 않았나. 근데 판례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보고서 잘 모르겠다. 요거는 확실한데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그럼 세모 이렇게 딱 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면 되죠. 자, 3번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될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거쳤어요. 환경영향평가 절차 거쳤으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요 정도라면은 부실의 정도가 엄청 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닌 한 당의 처분에 위법 사유, 취소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안의 주민이면 내가 안에 산다는 것만 입증하면 원고적격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밖에 사는 주민이라면 아예 인정 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특별히 요 처분으로 인해서 그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인한도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걸 법원에 입증을 해내면 법원에서 소송에 끼워줍니다.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거 이렇게 보고서 요거 찍는 것도 무리는 없었으리라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이제 거의 한바닥 차네요. 문제가 옳은 것은 해서 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맞고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그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위법하죠. 그러니까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거 아까 봤던 게 그 뭐였죠?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 입법 부작위 그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법리가 나왔죠. 자, 그다음 2번 주무부처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 뭐 이제 어떠한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전쟁 관련한 이제 이런 학살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갖고 대통령한테 보내는데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서 그냥 거기서 끝난 사건이 있었죠.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가 판례죠. 없다. 자, 그리고 3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요거 보면은 요게 떠올라야 돼요. 사익보호성 말하는구나.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사익보호성이 손해 관련해서 논해지기도 하고 상당 인과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논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익보호성도 별도의 국가배상 청구에 독립된 요건이다. 그렇게 이제 별도의 요건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4번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요게 아니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요렇게 검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을 잘 통제해가지고 공익을 달성해라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피고 금감원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요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혹시나 뭐 4번 판례는 잘
또 이렇게 이런 판례는 이렇게 여러분이 꼼꼼히 잘 안 보는 판례들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정답은 정말 중요한 데서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19번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 요건, 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만약에 손실보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동시에 성립한다. 이러면은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요게 판례 문구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요거는 옳은 지문이었고요. 요게 그 나름 최신 판례예요. 19년 판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좀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느낌상. 자, 2번 일단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세모 이렇게 쳐놓고 자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에 대하여 피해자 사이에 사업 시행자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변명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대법원에서는 이런 간접 손실에 대해서도 근거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 가지고 보상해줘라 라는 취지니까 이런 뒤에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죠. 자, 3번입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 요게 특별행정심판이 되는 거죠. 특별행정심판. 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회. 그러니까 이게 원처분이죠. 이게 원처분을 하는 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뭐 2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그 지자체에 걸쳐 있는 거면은 이제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예 수용 재결을 하는 그런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처분을 한 원처분청을 피고로 해가지고 법원에 수용 재결을 취소를 구하여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 자, 어떤 보상 항목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이때 요거 이제 요것도 중요한 판례죠. 자주 나오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손실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이거는 돈 문제다라고 보죠. 대법원이. 그래서 돈 문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당사자 소송인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보증청은 이거 뭐 어디 근본 없는 말이 나왔네 갑자기. 그래서 요거는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여기서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요거는 실질이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랑 사업 시행자랑 니네 둘이 싸워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4번이니까 요것도 혹시 모르는 판례 있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20번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 문제. 자, 병무청장 요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명령 나오면은, 이거 또 나왔네요. 제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보라고 했던 스티븐 유 사건이네요. 법무부 장관 입국금지 결정이 법무부 내부 서버에만 등록이 돼 있었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입국금지 결정이란 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으니까 정답 1번 찍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계속 보죠. 자,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면 요거는 항고소송 그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이 처분이다라는 판례가 있죠. 맞고요. 3번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서 징계 종류 그 해당 공무원 정직하세요라는 징계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 기각 청구에 대해서 취소 소송 이렇게 제기했는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 감사원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 요거는 그러니까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안 따른다고 시장한테 뭔가 뭐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그 감사원의 그 시장이랑 감사원이랑 서로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 소송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징계 요구 그리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을 붙여야 돼요. 재심의 결정. 요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감사원이 시장한테 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 징계 요구를 한 것만으로 해당 공무원의 뭐 징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권리 의무 직접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징계 요구했거나 감사원의 징계 요구했거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거나 그렇더라도 이거는 행정부 내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감사원의 그 징계 요구와 재심의 청구 요렇게 판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그 처분 아니다 요렇게 해 놓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 또 이렇게도 판단했죠. 이거를 네가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이거를 기관 소송으로 선에서 봐줄 수도 없다. 관련 규정도 없기 때문에. 기관 소송은 또 법정주의잖아요. 근데 근거법이 없었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서 확인 발급. 개발업체가 전력지원 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 적합 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방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처분에 해당. 요거는 이제 2020년 최신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험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최신 판례를 내기는 냈는데 최신 판례가 그 문제 정답을 결정짓는데 완전 그 문제 정답을 결정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적당히 조율을 해서 문제를 냈고요. 요 정도 출제는 괜찮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너무 최신 판례만 쫙 발라서 낸다라고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거를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진짜 중요한 거보다 그냥 당장 나온 최신 판례 외워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그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최신 판례도 좀 나왔지만 적절하게 이제 문제를 조정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20문제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요 문제 해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요 문제에서 이제 사고 과정을 어떻게 이제 해서 정답을 찍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가 이제 이런 거를 점검해 보는 방법으로 영상 활용하시고요. 시험 안 보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뭐 지방직이나 군무원이나 또 그 뒤에 국가직이나 시험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요대로 흐름에 따라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걸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판례나 내가 모르는 법리나 설명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 말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빨리 책 찾아보고 기본 강의 들춰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빈틈을 채우셔야겠죠. 여러분 언젠가는 다 원하는 대로 시험 합격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실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